어렴풋이 기억나는 첫 공장 출근 날입니다. 22살 군대 제대하고 막막했던 시절이었죠. 아버지 친구분이 소개해 주신 자동차 부품 공장. 그날부터 제 인생의 35해가 그곳에서 시작됐습니다.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 6시 공장 사이렌 소리에 맞춰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손에 밴 기름때죠. 아무리 비누로 문질러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제 손바닥에 검은 주름을 보면 그 세월이 떠오릅니다. 처음엔 단순 조립 작업을 했어요. 무게가 15kg도 넘는 부품을 하루에 수백 개씩 옮기고 조립했죠. 25살이던 어느 날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에 왼손이 끼어서. 정신을 차려보니 중지와 약지 끝마디가 잘려 있었어요. 2개월 입원하고 산재 치료 받았지만 손가락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팀장님이 저를 안전한 자리로 옮겨주셨어요. 30살에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공장 근처 김밥 천국에서 일하던 분이었어요. 점심시간마다 가서 말을 걸다가 결혼까지 했죠. 우리 아내는 참 부지런하고 다정했습니다. 결혼하고 1년 후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진우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으면 어떻게든 더 잘 살아야겠다는 다짐이 절로 들었어요. 35살에 현장 반장으로 진급했습니다. 급여가 20만 원 정도 올랐어요. 그때부터 작은 전셋집에서 벗어나 내 집 마련을 꿈꿨습니다. 매달 월급 중 절반 이상을 저축했어요. 점심도 김밥 한 줄로 때우고 동료들이 회식 간다고 해도 집에 가서 아이랑 놀았습니다. 아내도 밖에서 음식 안 사 먹고 항상 반찬 싸주었어요. 그렇게 10년간 모아서 45살에 서울 외곽에 24평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2억 5천만 원짜리였어요. 그날 아내와 진우 손을 잡고 새 집에 들어갔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다 보니 몸은 점점 망가졌어요. 50살 무렵부터 허리가 심하게 아팠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다 보니 요추사에서 5번 탈출증이 생겼어요. 병원에선 수술을 권했지만 쉴 수 없어서 진통제로 버텼습니다. 기도 문제가 생겼어요. 공장은 항상 시끄러웠거든요. 기계 소리가 귀에 들어앉아 나중엔 중등도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양쪽 다 보청기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비싸서 구입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57살에 정년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으로 7,700만 원이 계산됐어요. 세금 공제하고 6천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은 월 88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지금은 물가 상승률 반영돼서 95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아내랑 둘이서 검소하게 살 수 있겠다 생각했죠. 퇴직하고 6개월 뒤 아내가 큰 병에 걸렸어요. 위암 말기였습니다. 증상이 없어서 정기검진도 미뤘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1년도 못 채우고 아내는 세상을 떠났어요. 항암 치료비로 퇴직금 절반 정도를 썼습니다. 남은 돈으로 아내 장례를 치르고 나니 통장엔 2천만 원 정도만 남았어요. 그래도 집이 있으니 먹고 살 걱정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 없이 혼자 지내는 일상이 외로웠어요. 진우는 대학 졸업하고 IT 회사에 취직해서 바쁘게 살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는 게 전부였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67살이던 2021년 초 42살이 된 진우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전문성을 키웠다며 이제 창업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스마트폰 앱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지만 진우는 눈을 반짝이며 설명했어요. 아버지,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이 나이에 안 하면 평생 직장인으로 살아야 해요. 자금이 필요한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노후에 의지할 건 이 집뿐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진우는 2년 내에 투자를 받아서 10배 성장할 거라고 했습니다. 대출금은 자기가 다 갚을 테니 걱정 말라고 했어요. 결국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1억 8천만 원을 대출받았어요. 공증사무소에서 서류 쓸 때 손이 떨렸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있었지만 아들을 믿고 싶었어요. 초반엔 잘 풀리는 듯 했습니다. 진우는 한 달에 한 번 찾아와 사업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용자가 늘고 있다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반년 정도 지나자 연락이 뜸해졌어요. 전화해도 바쁘다며 짧게 끊곤 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대출금 상환이 밀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우에게 다급하게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 2022년 4월 법원에서 경매 통지서가 왔습니다. 창업한 지 1년 반 만이었어요. 아들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이곳저곳 수소문해 보니 사업은 이미 접었고 진우는 채권자들을 피해 숨어 지낸다고 했어요. 경매일까지 한 달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으로 모아둔 1,000만 원으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집은 경매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6월에 어느 비 오는 날 법원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경매 진행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2억 5천만 원짜리 우리 집이 1억 9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대출금 1억 8천만 원과 이자, 경매 비용 등을 제하고 나니 300만 원만 남았어요. 35회 공장 생활의 결실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집을 비워줄 시간으로 일주일을 받았어요. 평생 모은 물건들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무엇을 가져가고 무엇을 버릴지 너무 괴로웠어요. 결국 아내 사진, 가족 앨범, 30년 된 라디오, 낚시도구 몇 벌의 옷만 남겼습니다. 나머지는 버리거나 동네 복지관에 기부했어요. 마지막 날 빈 아파트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집을 잃은 후 처음 며칠은 오랜 친구 집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오래 있을 수는 없었어요. 일자리부터 구해야 했습니다. 연금 95만 원으로는 방세도 내기 빠듯했거든요. 구청에 가서 상담을 받았더니 임대주택을 신청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최소 3년은 기다려야 한다고 했어요. 당장 갈 곳이 필요했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고시원을 찾았어요. 월세 45만 원, 보증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7평 남짓한 방이었어요. 들어가자마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답답한 공간에 침대, 책상, 작은 옷장이 전부였어요. 복도식 구조라 문만 열면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는 구조였습니다. 화장실과 샤워실, 주방은 공용이었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24평 아파트에서 7평 방으로 옮기니 제 인생의 크기도 함께 줄어든 것 같았어요. 밤에는 옆방 대학생이 게임하는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난청이 있는 제가 들릴 정도니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화장실도 줄 서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샤워실은 더 심했어요. 아침 출근 시간대에는 4시부터 일어나 씻어야 했습니다. 매일 밤 왜 아들에게 담보를 서줬을까? 왜 노후 대비를 더 철저히 하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했어요.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결정을 막았을 텐데 싶었습니다. 첫 일주일은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였어요. 아내와 살 때는 요리, 빨래, 청소 같은 집안일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컵라면과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한 달 그렇게 지내니 체중이 5kg이나 빠졌어요. 건강이 더 나빠질까 걱정돼서 간단한 자취 요리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고시원 공용 주방은 새벽에 가면 한산했어요. 그 시간을 활용해 요리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유튜브로 최소한의 도구로 만드는 요리를 검색해서 배웠어요. 전기밥솥 하나로 할 수 있는 요리가 생각보다 많더군요. 참치비빔밥, 간장계란밥, 김치볶음밥이 제 주요 메뉴가 됐습니다. 가끔 시장에서 값싼 생선 한 마리 사와서 전자레인지에 찌기도 했어요. 빨래는 일주일에 한 번 옥상에 있는 동전 세탁기를 이용했습니다. 처음엔 옷감 종류도 구분 못해서 줄어들거나 색이 빠진 옷이 많았어요. 고시원 아주머니가 도와주셔서 점차 요령을 터득했습니다. 속옷이나 양말 같은 작은 것들은 세면대에서 손빨래하는 법도 배웠어요. 돈 관리가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고정 지출부터 계산했어요. 월세 45만 원, 통신비 2만 원, 교통비 3만 원으로 50만 원이 나갔습니다. 남은 45만 원으로 식비, 의료비, 기타 비용을 해결해야 했어요. 식비는 하루 5천 원 이내 월 15만 원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식료품은 항상 세일 정보를 찾아다녔어요. 편의점 1+1 행사나 슈퍼마켓 특가 상품을 노렸습니다. 의료비가 가장 부담됐어요. 허리 통증, 난청, 폐질환 모두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했거든요. 병원비를 아끼려고 보건소에서 하는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기본 약값은 건강보험으로 어느 정도 해결했지만 검사비는 여전히 부담이었어요.
CT 촬영은 7만 원, MRI는 15만 원이나 했습니다. 검사는 정말 필요할 때만 받기로 했어요. 문화생활은 거의 포기했습니다. 유일한 취미가 낚시였는데 장비는 이미 있었으니 추가 비용이 들지 않았어요. 주말마다 근처 한강변에 가서 낚시를 했습니다. 가끔 잡히는 물고기로 반찬도 만들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얻었어요. 고시원에서 지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일용직 노동자, 그리고 저처럼 인생 후반에 모든 것을 잃은 노인들까지. 각자의 사연을 들으며 제가 겪는 어려움이 특별한 것만은 아니라는 위로를 받았어요. 특히 같은 층 맞은편 방의 김할아버지와 가까워졌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3살 많은 74이셨는데 아들 사업 실패로 집을 날린 점이 저와 비슷했어요. 아침마다 함께 커피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큰 위로가 됐습니다. 단칸방에서 지내다 보니 짐을 최소화해야 했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안 쓰는 옷은 중고 거래로 팔았습니다. 책도 읽고 나면 헌책방에 팔거나 무료 도서함에 기부했어요. 그러다 보니 물건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니 마음도 조금 가벼워졌어요. 가장 큰 걱정은 고시원 월세 인상이었습니다. 언젠가 월세가 오르면 정말 갈 곳이 없었어요. 더 저렴한 고시원을 알아보기도 했지만 최소한의 안전과 위생을 갖춘 곳은 이미 최저가에 가까웠습니다. 계약 갱신 시기가 다가올수록 불안감이 커졌어요. 연금 95만 원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월세 내고 나면 5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걸로 한 달을 버티기는 어려웠어요. 일자리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71살 노인에게 어떤 일자리가 있을까요? 허리도 아프고 귀도 잘 안 들리고 폐도 좋지 않은데. 구직 사이트를 둘러봐도 제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동사무소에 갔을 때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 안내문을 보게 됐어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나 하는 자괴감이 들었어요. 35년간 공장에서 반장까지 했던 사람이 이제 노인 일자리를 신청한다니. 하지만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을 만나 상담했어요. 그분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 어르신들 많이 신청하세요. 괜찮아요. 건강 상태에 맞는 일을 찾아 드릴게요. 공공근로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내 인생이 여기까지 왔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어요. 대기자가 많아서 바로 일자리를 받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일자리 배정을 기다리는 3주가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불안해했습니다. 마침내 선정 통보를 받은 날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월 60만 원 하루 4시간 주 3일 근무하는 공공근로 일자리가 제게 배정됐습니다. 동네 공원 관리 업무였어요.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낙엽 쓸고 쓰레기 줍는 일이었습니다. 35년간 공장에서 일했던 손으로 빗자루를 쥐고 공원을 청소하는 일은 생각보다 육체적으로 고단했어요. 서 있는 것만으로도 허리가 아팠지만 돈이 필요했기에 참고 일했습니다. 첫날 출근해서 노란 조끼를 입었을 때 부끄러웠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을 만나면 어쩌나 걱정도 했어요. 하지만 함께 일하는 다른 노인분들의 태도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청소해서 동네가 깨끗해지는 거야. 중요한 일이지. 라는 말씀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계절에 따라 업무가 달라졌어요. 봄에는 꽃길 정리, 여름에는 제초 작업, 가을에는 낙엽 치우기, 겨울에는 제설 작업을 담당했습니다. 가을 단풍철에는 공원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청소하면서도 이런 풍경을 볼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그런데 공공근로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추가 일자리도 찾아야 했어요. 고시원 주변 아파트 게시판에서 주차관리 아르바이트 공고를 봤습니다. 시간이 맞아서 지원했어요. 월 수금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시급 9,620원이었습니다. 입구에서 차량 확인하고 방문객 등록하는 간단한 일이었어요. 거기에 더해 우체국 소포 분류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습니다. 화목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역시 시급 9,620원이었어요. 이렇게 매일 일하니 한 달에 공공근로 60만 원, 주차관리 40만 원, 우체국 30만 원으로 총 130만 원 정도 벌게 됐습니다. 연금 95만 원까지 합치면 월 225만 원. 이제야 겨우 살만해졌어요. 하지만 건강 문제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4시 반에 일어나 제일 먼저 하는 건 요통 완화를 위한 스트레칭이었어요. 30분은 해야 몸이 풀렸습니다. 오랜 공장 생활로 생긴 요추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은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하는 현재 업무와 궁합이 좋지 않았어요. 비타민 방석과 파스로 임시 대처했지만 퇴근 후에는 다리가 부어 신발도 벗기 힘든 날이 많았습니다. 난청도 큰 문제였어요. 주차 관리할 때 손님이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들어 자주 혼났습니다. 할아버지 귀가 먹었나라는 말도 들었어요. 젊은 분들은 참을성이 없어서 두세 번 물어보면 짜증을 냈습니다. 매번 죄송하다고 고개 숙이는 게 일상이 됐어요. 폐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초기 증상이 있어서 가끔 숨이 차고 기침이 심했어요. 특히 미세먼지 많은 날이나 추운 날에는 더 심했습니다. 작업 중에 호흡 곤란이 올 때면 잠시 쉬었다 해야 했어요. 병원 진료는 계속 미뤘습니다. CT 촬영하면 수만 원, MRI는 10만 원이 넘으니까요.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았어요. 보건소에서 기본 검진과 약만 받아 버텼습니다. 진통제는 위장에 부담을 주기에 정말 아플 때만 복용했어요. 다행히 동료 노인들과의 대화에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고통 속에서 일하는 걸 보며 힘을 얻었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공원에서 함께 일하는 박 할아버지는 82살인데도 저보다 부지런하게 일하셨어요. 그분은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여야 건강해. 가만히 있으면 금방 늙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큰 힘이 됐어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고시원으로 돌아오면 뜨거운 수건으로 허리와 다리를 찜질하고 파스를 붙이며 통증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라디오를 들었어요. 30년 된 손이 라디오가 제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들었던 프로그램을 지금도 챙겨 들었어요. 그럴 때면 아내가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간 후 아들에게서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문자 한 통만 받았습니다. 그 후 5년간 소식이 끊겼어요. 처음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내 인생의 전부였던 집을 날리고 문자 한 통이라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화보다는 걱정이 더 커졌어요. 어디서 뭐하고 지내는지,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매년 아들의 생일과 명절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우야, 잘 지내니? 아빠는 괜찮으니 걱정 말고. 연락 줄 수 있으면 줘.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전화번호도 바뀌었는지 통화도 안 됐습니다. 어떨 땐 술 한 잔 마시고 밤새 문자를 보내기도 했어요. 내가 미운 게 아니다. 보고 싶다. 아빠가 잘못했다. 그래도 응답은 없었습니다. 가족 사진을 보며 밤을 보내는 일이 많았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찍은 사진들, 진우가 어렸을 때 사진들. 특히 진우의 첫 생일 사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돌잡이에서 연필을 잡던 모습, 케이크 앞에서 환하게 웃던 얼굴이 선명히 기억나요. 그 사진을 보면서 눈물 흘리곤 했습니다. 강북구 동네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보면 어린 시절 아들 생각이 났어요. 진우가 5살 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줬던 기억이 납니다. 뒤에서 안장을 잡고 달리다가 놓아주면 넘어졌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더군요. 결국 하루 만에 자전거를 타게 됐을 때 그 기쁨이란. 제가 더 신나서 어깨춤을 췄어요. 그날 아이스크림 사 먹으며 얼마나 행복했는지. 친구들이 가족 이야기할 때면 괜히 우리 아들은 해외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창피했지만 아들이 미워지지는 않았어요. 그저 보고 싶었습니다. 내 탓인 것 같기도 했어요. 내가 아들에게 담보 서주지 말았어야 했나.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조언해줬어야 했나. 주말이면 낚시터에 가는 것이 유일한 취미였어요. 낚시는 돈 안 들고 가끔 물고기도 잡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혼자 조용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낚싯대만 던져놓고 몇 시간씩 멍하니 강물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진우가 6살 때 처음 낚시터에 데려갔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작은 붕어 한 마리 잡고 펄쩍펄쩍 뛰던 모습이. 낚시터에서 만난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식 때문에 재산을 잃었거나 사업 실패로 노후가 불안해진 분들.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를 받았어요. 특히 박 할아버지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자식 미워하면 늙어서 더 고통스러워. 용서하고 살아야 해. 요통이 심해진 건 작년 겨울부터였습니다. 제설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진 후로 더욱 악화됐어요.
참을 수 없는 통증에 결국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한 달 식비를 아껴서 MRI 비용을 마련했죠. 종합병원 정형외과를 찾았는데 대기실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들과 마주쳤어요. 바로 아들 진우와 모르는 여자분이었습니다. 처음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창피했거든요. 고시원 사는 늙은 아버지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어요. 진우도 저를 보고 놀란 듯 했습니다.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어요. 알고 보니 옆에 있던 여자분은 진우의 아내였습니다. 결혼한 지 4년 됐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사실도 몰랐어요. 며느리 이지연 씨의 단호한 중재로 대화의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아버님, 진우 씨가 할 말이 있대요.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만난 아들은 5년 전과 크게 달라져 있었어요. 수척해진 얼굴, 흰머리, 주름진 이마가 그의 고생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의 첫마디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5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사업 실패 후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빚쟁이들을 피해 이사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현재의 아내를 만나 재기의 기회를 얻었대요. 지금은 중소기업 개발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제게 손녀가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4년 전 결혼하고 1년 후에 딸을 낳았대요. 지금 3살인 이서연이라는 손녀가 있었습니다. 진우는 휴대폰으로 손녀 사진을 보여줬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만날 용기가 없었어요. 집을 날린 죄인인데. 그래도 서연이가 할아버지를 만나야 한다고 아내가 설득했어요. 아들 가정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30평 전세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들, 며느리, 그리고 제가 몰랐던 3살 손녀까지. 진우는 아버지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살아요. 방 하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망설였어요. 폐 끼치기 싫었거든요. 그래도 손녀는 보고 싶었습니다. 결국 바로 함께 살지는 않되 매주 일요일에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일요일 가족 점심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손녀를 처음 만난 날 그 아이가 그림을 건네줬어요. 거기에는 우리 할아버지라는 글씨와 함께 웃고 있는 노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림을 보는 순간 제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야 내가 진짜 부자가 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참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제 건강을 걱정해주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약 먹는 시간도 챙겨줬습니다. 진우는 매주 만날 때마다 병원비를 건네주려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너희 가정 꾸리는데 써. 나는 아직 일할 수 있어. 손녀 서연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제 인생의 새로운 기쁨이 됐습니다. 놀이터에 데려가거나 그림책을 읽어주거나 간단한 종이접기를 가르쳐주는 일상이 너무 행복했어요. 이런 기쁨을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현재 저는 고시원 생활을 정리하고 아들 가족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정하지 않았지만 손녀와 가까이 있고 싶습니다. 이제 제게는 돈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71살 모든 재산을 잃고 고시원에서 생활하게 됐지만 결국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은 가족과 함께하며 행복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고생 끝에 찾아온 이 작은 행복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가려 합니다.